절박한 백만장자는 새어머니가 자신의 새쌍둥이를 실제로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저택에 숨어든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시선이 드러낼수록 그는 애써 외면했던 불안한 징후들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것은 순박한 보모가 누구도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하면서 바뀐다. 그리고 바로 이 행동이 약혼을 파괴하고 새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진실을 폭로하게 된다. 서울의 새벽이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을 때 권재혁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눈은 피로로 타는 듯했지만 그의 발은 이미 청담동의 듀플렉스 아파트 복도를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4시 반, 오늘 밤에만 세 번째로 깨는 것이었다. 아니,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그는 생각했다. 네 번째였다. 그는 이미 횟수를 잊어버렸다. 부드러운 파란색과 베이지색 톤으로 꾸며진 아기방에는 3개의 하얀 아기 침대가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다. 민준이는 얼굴이 뻘개지도록 힘껏 울고 있었다. 서준이는 불안하게 몸을 뒤척이며 곧 자신만의 연주회를 시작할 태세였다. 서연이는 조용했지만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그 심각한 표정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재혁은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아기의 그 표정을 아직도 해독할 수 없었다. 밤샘으로 지친 밤마다 더욱 정확해지는 몸짓으로 재혁은 민준이를 안아들고 젖병이 놓인 서랍장까지 걸어가며 부드럽게 흔들어 주었다. 3주 전에 고용한 야간 보모는 지난주에 가족 문제를 핑계로 그만두었다. 그전 보모는 열흘밖에 버티지 못했다. 재혁은 아무도 면전에서 말할 용기가 없었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다. 한 번에 3명의 아기는 누구에게나 너무 벅찬 일이었다. 그에게도 벅찬 일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라는 직업을 그만둘 선택권이 없었다. 소아과 의사의 추천으로 구입한 전용 기계로 젖병을 데우면서 재혁은 도산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창밖을 보았다. 첫 햇살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었고 300제곱미터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혼란에는 무관심했다. 6개월 윤서아가 떠난 지 불과 6개월이 지났고 그에게는 갓 태어난 새아기와 나날이 커져만 가는 가슴 속 공허함만이 남았다. 재혁은 그날을, 병원에서의 그 끝없는 시간들을, 의사가 수술실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왔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3명의 건강한 아기라고 했다. 3개의 기적. 초인종 소리가 그의 생각에서 그를 깨웠다. 6시 50분 박 여사님은 항상 10분 일찍 도착했고 재혁은 그 점을 매우 고맙게 생각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그녀는 들어서며 그를 항상 위로해주는 그 어머니 같은 미소로 인사했다. 밤은 어떠셨어요? 다른 날과 같았어요. 그는 피곤한 미소로 대답했다. 민준이는 4번, 서준이는 3번, 서연이는 2번 깼어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 옷장에 가방을 넣었다. 이 아기들은 크면 아주 말썽일 거예요. 벌써부터 성격을 보여주네요. 재혁은 작게 웃었고 아침의 첫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맞아요. 민준이는 드라마틱하고 서준이는 불안정하고 서연이는 조용한 관찰자예요. 어머니를 꼭 닮았네요. 박 여사님이 부드럽게 말했고 재혁은 가슴에 익숙한 조임새를 느꼈다. 네, 꼭 닮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존중과 이해의 침묵 속에 있었다. 박 여사님은 재혁의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었다. 그가 경영학을 졸업했을 때, 회사를 열었을 때, 서아와 결혼했을 때, 새쌍둥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그 끔찍한 날에도 그가 무너져 내릴 때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게요. 그녀는 마침내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도 좀 드셔야 해요. 너무 마르셨어요. 재혁은 논쟁하지 않았다.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거의 10kg을 잃었고 단순히 먹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세 개의 작은 입을 먹이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아기 방으로 올라가 확인했다. 세 명은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마침내 수면 주기가 일치했다. 재혁은 문에 기대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세 명의 완벽한 아기,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는 세 개의 생명. 외로움이 그를 삼키려 위협할 때조차 매일 아침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또 다른 메시지였다. 그는 열기 전에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것은 서울기업가 협회에서 주최하는 다음 주 금요일 자선 행사 초대장이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을 위한 서울 신라호텔에서의 저녁 식사였다. 재혁은 보통 이런 초대장을 무시했다. 그는 사교 행사, 억지 미소, 사업과 투자에 대한 공허한 대화를 할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초대장의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언급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새 아기가 그의 하루 매 순간을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외로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쁜 것과 성인 동반자가 있는 것, 아기를 돌보는 것과 동년배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재혁은 초대장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는 나중에 결정할 것이다. 지금은 작지만 절대적인 책임으로 가득 찬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방 여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커피를 마시러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아주 잠시 동안 아마도, 단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영원히 혼자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부엌에 들어섰을 때 아파트는 신선한 커피와 토스트 냄새로 가득했다. 밖에서는 서울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고 대로에는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직장으로 달려가고 삶은 정상적인 과정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들이 다시 깨기 전의 일시적인 침묵 속에서 권재혁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지치고 외로운 일상 너머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게 되었다. 그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는 미래. 두 팔 대신 네 팔이 그 세 작은 기적을 안아줄 수 있는 미래.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 기적들을. 재혁은 방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세 번째로 고쳐맸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옷이 몸에 어색하게 느껴졌다. 바지는 허리가 약간 헐렁했고 지난 몇 달간의 체중 감소를 증명했다. 예전에는 어깨에 완벽하게 맞았던 이탈리아산 재킷은 이제 너무 커 보였다. 멋지시네요. 대표님, 박 여사님이 문가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말했다. 잠깐 나가시는 게 대표님께 좋을 거예요. 재혁은 확신이 없었다. 밤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지쳤다. 하지만 지혜가 일주일 내내 매일 전화하며 너무나 간곡히 부탁해서 그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은 아파트에서 밤을 새우며 세상둥이를 돌봐주겠다고 자원했다. 아이들은 자고 있나요?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다. 저녁 8시였고 아기들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젖을 먹었다. 새 천사처럼요?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대표님 휴대폰 번호, 호텔 번호, 누님 번호 다 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기들이 태어난 이후로 몇 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기 방에 올라가 잠든 세 개의 편안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이불 밖으로 팔을 뻗고 있었다. 서준이는 잠결에도 주먹을 빨고 있었다. 서연이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그 자세는 항상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했다. 아빠 금방 돌아올게. 그는
각각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박 여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개인 운전기사가 건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재혁은 운전기사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그날 밤에는 데려다주고 데리러 올 사람이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결정했다. 그가 행사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지, 어떤 감정 상태로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서울 신라호텔까지는 금요일 밤의 적당한 교통체증 속에서 20분이 걸렸다. 재혁은 차의 어두운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며 보도의 사람들, 붐비는 레스토랑, 라이브 음악이 있는 바를 보았다. 모든 구석에서 삶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는 책임과 슬픔의 거품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호텔은 인상적이었고 현대적인 아치형 건축물이 돋보였다. 행사장은 절제된 우아함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흰색 식탁보가 덮인 원형 테이블, 세련된 꽃 장식,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드러운 조명이 있었다. 재혁은 들어서자마자 여러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와 사업을 했던 기업가들, 투자자들, 그리고 서울 사교계의 몇몇 유명 인사들이었다. 재혁아, 익숙한 목소리가 불렀다. 그의 파트너인 진우가 환한 미소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 보니 정말 반갑네. 은둔자가 된 줄 알았어. 그들은 단단한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 진우는 아내 수영과 함께 있었고 그녀는 재혁을 진심 어린 애정으로 안아주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기들은 어때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잘 지내요. 너무 빨리 크고 있어요. 재혁은 설득력 있게 보이길 바라는 미소로 대답했다. 더 자주 나와야 해. 진우가 말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힘든 건 알지만 인생은 계속돼야지. 말은 좋은 의도였지만 재혁은 약간 짜증이 났다. 생후 5개월 된 새 아기와 혼자 있지 않을 때 말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았다. 밤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재혁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최신 투자 동향에 대한 대화를 들었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그의 현재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그 사람들이 수백억 원의 사업을 논하는 동안 그는 젖병과 기저귀, 잠 못 이루는 밤과 잇몸 미소를 생각했다. 그가 일찍 떠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매종 보몽이라는 현대 미술 전문 경매소에서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파리는 아름답지만 서울에는 항상 저를 다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유라는 교양 있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예술, 건축,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세계를 여행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재혁이 하는 말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었고 그의 일과 프로젝트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했다. 귀사에서 서쪽에 개발 중인 지속가능한 콘도미니엄에 대해 읽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녹색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통합이 매력적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건설 산업의 미래는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버님께서 그 분야에서 일하셨나요? 재혁이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일하셨죠.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유감입니다. 재혁이 진심으로 말하며 갑작스러운 유대감을 느꼈다. 저도? 최근에 누군가를 잃었어요.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우 씨가 아내분에 대해 말해줬어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도 안 가요.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이해심이 있었고 재혁은 그녀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아에 대해 말할 때 가졌던 그 어색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잃어버리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의 진정한 공감이었다. 아이들이 셋 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며 놀랐다. 새쌍둥이요. 5개월 됐어요. 민준이, 서준이, 그리고 서연이. 새쌍둥이요. 그녀가 외쳤고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정말 멋진 선물이네요. 아주 강렬하겠어요. 묘사하기에 흥미로운 단어네요. 재혁이 피곤한 미소로 대답했다. 강렬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들은 주변의 행사를 완전히 잊은 채 1시간 이상 대화했다. 재혁은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던 것들을 털어놓았다. 매일 밤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적절하게 느끼는지, 새 아이에게 충분하지 않을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유라는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고, 부드러운 질문을 하고, 조카들과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을 때, 그들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재혁은 수영과 진우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유라의 존재는 위안이 되었고 그녀의 대화는 자극적이었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재혁은 지친 아버지 이상의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그가 식사 중에 물었다. 몇 가지 기회를 검토 중이에요. 서울에 제 갤러리를 열까 생각 중이에요. 부티크 스타일로 신진 한국 작가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계획 단계예요. 재혁은 부동산 시장, 그런 사업을 열기에 가장 좋은 동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인맥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유라는 진정한 관심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고 마음속으로 메모를 하고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밤은 너무 늦게 끝났다. 재혁이 마침내 시계를 확인했을 때 거의 자정이었다. 그는 시간을 완전히 잊고 있었고 그것은 서아가 떠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사과했다. 가봐야겠어요. 아기들, 박 여사님. 물론이죠. 유라가 함께 일어나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재혁 씨. 저도요. 그녀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명함을 꺼냈다. 제 번호예요.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예술과 건축에 대한 우리 논의를 계속하고 싶으시면요. 아니면 젖병들 사이에서 어른의 동반자가 필요할 때라도요. 재혁은 명함을 받으며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그의 손가락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전화할게요. 그는 말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재혁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유라에게는 그를 흥미롭게 하고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성, 공감, 그리고 그녀가 그의 삶과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가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다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님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낮은 볼륨으로 켜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깨웠다. 아기들은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예정대로 10시에 젖을 먹고 다시 잠들었어요. 민준이가 한 번 울면서 깼지만 금방 진정됐어요. 다른 두 아이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재혁은 아기 방으로 올라가 평화롭게 잠든 새 천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각각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더 있었다. 거기에는 작지만 연약하고 무서운, 그러나 존재하는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영원히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의 삶의 기저귀와 젖병 이상의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마도, 단지 아마도, 강유라는 그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는 오래된 서재의 임시 침대에 누워 손에 휴대폰을 들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유라의 명함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는 생각했다. 내일 전화해야지. 그리고 그 위안이 되는 생각과 함께 그는 마침내 잠이 들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기 울음소리와 끝없는 밤이 아닌 다른 꿈을 꾸었다. 재혁은 유라에게 전화하기까지 이틀을 기다렸다. 그 이틀 동안 그는 그녀의 명함을 수없이 집어들고 휴대폰의 번호를 입력하고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다. 그는 어리석게 느껴졌고 마치 불안한 10대 같았다. 그는 38살이었고 수백억 원짜리 회사를 이끌고 있었으며 새 아이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 전화하는 것은 그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격려한 것은 민준이었다. 이틀째 아침, 재혁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아기는 그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기들이 잠잘 때 짓는 무의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미소였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잇몸이 드러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이 그의 작은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재혁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재고할 틈도 없이 유라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세 번째 신호음에서 받았다. 여보세요? 유라 씨? 재혁입니다. 권재혁. 우리 금요일에 만났던. 재혁 씨, 그녀가 말했고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반가워요.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간단한 말들이 그를 즉시 안심시켰다. 그들은 20분 동안 대화했고 서준이가 관심을 요구하며 울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유라는 배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웃었다. 누군가 우리 대화에 질투하는 것 같네요. 서준이에요.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데는 기가 막힌 타이밍 감각을 가지고 있죠. 이 대화를 직접 만나서 계속하는 건 어때요? 서울숲 근처에 맛있는 카페가 있는데? 내일 오후 어때요? 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내일 오후는 완벽했다. 그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너무 빨랐다고 지혜는 나중에 민준이는 머리 위에 걸린 다채로운 모비를 관찰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언제나처럼 그 당혹스러운 진지함으로 주변 세계를 연구하는 것 같았다. 세상에 유라가 매트 옆에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다. 정말 예쁘네요. 재혁 씨, 정말 완벽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서준이의 작은 발을 부드럽게 만졌다. 아기는 즉시 반응하여 공중을 차고 아기들이 만족할 때 내는 그 목구멍 소리를 냈다. 유라는 웃었고 방을 가득 채우는 음악적인 소리였다. 안아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재혁은 그녀가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머리를 제대로 받치고 가슴에 안았다. 아기 경험이 많지 않다고 말한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였다. 안녕, 작은 서준아. 그녀가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넌 아주 튼튼한 사내 아이구나. 그렇지? 서준이는 아기들이 가진 그 강렬한 주의력으로 그녀를 연구했고 그러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유라는 눈에 띄게 녹아내렸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새 아기와 교감했고 각각을 안아주고 그들을 웃게 만드는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부드러운 톤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재혁은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잘 감춰지지 않은 짜증이 있었고 그것이 재혁의 이마를 찌푸리게 했다. 그는 그녀를 더 자세히 보았다. 유라는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고
그 완벽한 미소는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보였다. 멀리 괜찮아. 그가 물었다. 완벽하게 괜찮아요. 내려가서 박 여사님 도와야겠어요. 지혜 씨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녀는 방을 재빨리 나갔고 그녀의 구두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다. 재혁은 민준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고 아기는 이제 완전히 진정되어 주먹을 빨고 있었다. 그 장면에서 무언가 그를 불편하게 했지만 그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지혜는 11시 반에 도착했고 조카들을 위한 선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재혁보다 5살 많았고 10대 아들 둘이 있었으며 수년간의 경험에서 오는 그 예리한 모성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거실에 액자에 숨겨져. 하나는 2층 복도에. 모두 오디오 기능이 있었다. 모두 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했다. 기술자가 떠난 후 재혁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이제 그의 전자 눈을 담고 있는 것 보기에 무해한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럽고 부정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또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좋든 나쁘든 그는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유라에게 카메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어두운 비밀이었고 자신의 본능을 믿지 못하지만 또한 무시할 수도 없는 한 남자의 절박한 조치였다. 관찰의 첫 며칠은 실망스러웠다. 유라는 아기들과 있을 때 완벽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했고 필요할 때 기저귀를 갈았으며 젖병을 준비했다. 재혁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가 정말로 편집증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지혜가 그의 머릿속에 근거 없는 의심을 심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넷째 날이었다. 재혁은 사무실에서 가상회의 중이었을 때 휴대폰이 카메라 앱의 알림으로 진동했다. 아기 방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화요일 오후였고 유라는 박 여사님이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아기들을 돌봐주겠다고 자원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재혁은 앱을 열었다. 이미지는 수정처럼 맑았다. 유라는 아기 방에 있었고 카메라의 등을 돌린 채 서연이의 침대 옆에 있었다. 아기는 배고픔이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그 날카로운 울음소리로 울고 있었다. 서준이도 그의 침대에서 울기 시작했다. 재혁은 유라가 서연이를 안아주고 아기들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거기에 서서 우는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재혁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카메라의 오디오가 완벽하게 포착했다. 마음껏 울어봐. 아무 소용없을 테니. 재혁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어조에는 그가 전에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냉혹함이 있었다. 유라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말했다. 딱 2달만 더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너희들은 멀리,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중요한 모든 것을 차지할 거고. 서연이는 이제 얼굴이 붉어지도록 더 크게 울었다. 서준이도 소리치고 있었다. 세 번째 침대에 있던 민준이가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순수한 짜증의 소리로 크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소음이야. 어떻게 누가 이걸 자발적으로 견딜 수 있지? 그녀는 마침내 서연이를 안았지만 머리를 제대로 받치지 않고 거칠게 안았다. 아기는 더 크게 울었다. 유라는 한 팔로 그녀를 안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만졌다. 그러다 그녀의 얼굴이 미소처럼 보이는 것으로 환해졌지만 그것은 그녀가 항상 보여주던 달콤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적이고 거의 포식자와 같은 미소였다. 3천억 원.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시끄러운 것들을 몇 달 더 견딜 가치가 있어. 확실히 가치가 있어. 재혁은 목구멍으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것은 현실일 수 없었다. 그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여인일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에서 유라는 마침내 서연이를 침대에 다시 눕혔지만 조심스럽지 않게 거의 아기를 던지듯이 했다. 서연이는 더 크게 울었다. 서준이는 비명을 질렀다. 민준이도 이제 필사적으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유라는 그냥 방을 나갔다. 재혁은 충격에 빠져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가고 새 아기를 아기방에 혼자 울게 내버려두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와인 저장고에서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기들의 비명소리는 휴대폰 모니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지만 그녀는 단지 TV 볼륨을 높일 뿐이었다. 재혁은 설명 없이 업무 전화를 끊고 차 열쇠를 잡고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운전했고 모든 속도 제한을 어겼다.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망치질을 했다. 손은 땀으로 젖었다.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의 소용돌이였다. 하지만 그가 20분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유라는 아기 방에 있었고 민준이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다른 두 아기는 침대에서 조용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재혁 씨. 그녀가 문에서 그를 보고 외쳤고 그 완벽한 미소는 제자리에 있었다. 일찍 돌아왔네요. 아이들이 좀 칭얼거렸지만 이제 진정됐어요. 그는 거기에 서서 말을 할 수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분 전에 자기 아이들에 대해 냉정하게 말했던 바로 그 여인인가? 와인을 마시면서 울게 내버려 두었던 바로 그 여인인가? 괜찮아요. 유라가 걱정스럽게 이마를 찌푸리며 물었다. 창백해요? 괜찮아.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 귀여워요. 그녀가 민준이를 다시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아이들도 당신을 보고 싶어 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설득력 있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다. 만약 재혁이 녹화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가장 무섭게 만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유라가 자신의 두 버전 사이를 얼마나 쉽게 오가는지. 그녀가 그에게 보여주는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여성,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의 차갑고 계산적인 여성. 그날 밤, 유라가 다음 날 돌아오겠다는 키스와 약속과 함께 떠난 후, 재혁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녹화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모든 단어, 모든 표정, 모든 제스처. 어떤 대안적인 설명, 그것을 덜 사악하게 해석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없었다. 진실은 거기에 있었고 수정처럼 맑고 끔찍했다. 유라는 그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돈을 원했다. 3천억 원. 그녀는 말했다. 재혁은 그녀가 그 숫자를 어디서 얻었는지조차 몰랐지만 그의 총자산 가치와 충분히 가까웠다. 그는 그녀와 대면해야 했다. 즉시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그녀를 폭로하고 쫓아내고 그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유라와 대면하는 것은 그가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의 판단력이 그렇게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외로움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끝없는 날들,
앞으로 18년 동안 새 아이를 완전히 혼자 키워야 한다는 전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었고, 재혁이 자신에게 거의 인정할 수 없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만약 카메라에 포착된 그 순간이 일탈이었다면? 만약 유라가 단지 약점의 순간, 좌절의 순간을 가졌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만약 그가 단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그녀와 대면하고, 그가 가진 유일한 행복의 기회를 파괴한다면? 그래서 재혁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그는 계속 관찰할 것이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아마도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이 고립된 것이었고, 그는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였고, 기계적으로 아기들을 돌보고, 유라에게 공허한 말로 대답하며 자신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용기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에는 회사 음식 배달이 예정되어 있었다. 회사는 큰 계약 체결을 축하하고 있었고, 진우는 재혁이 나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집으로 배달되는 저녁 식사만으로라도 팀과 함께 축하하자고 주장했다. 유라도 참석하여 헌신적이고 지지적인 약혼녀의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배달팀은 저녁 7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진우가 계약한 케이터링 회사의 세 사람이었고, 비싸고 세련된 음식이 담긴 보온 상자를 들고 있었다. 재혁은 문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거실에 모든 것을 설치할 위치를 알려주었다. 케이터링 직원 중 한 명이 즉시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너무 말랐으며 얼굴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갈색 머리는 꽉 조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재혁이 주목한 것은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는 방식이었다. 감탄과 슬픔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섞인 시선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녀가 눈이 마주치자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테이블은 어디에 차려드릴까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그의 계단을 올라와 그의 약혼녀가 몇 달 동안 보여준 것보다 2분 만에 그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무언가 깊고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단지 아마도, 마침내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유라의 결정은 재혁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 케이터링이 있었던 밤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그녀가 그 주제를 꺼냈다. 어제 그 여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커피에 설탕을 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하나라는 사람. 아기들을 다루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밤에 여기서 일하도록 고용하는 건 어때요? 재혁은 신문에서 눈을 들어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다. 하나 씨를 고용하고 싶다고? 왜 안 되겠어요? 유라가 그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하고 나면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요. 게다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관대하며, 너무나 완벽하게 친절해서 재혁은 즉시 의심했다. 그는 유라를 더 자세히 관찰하며 카메라에서 보던 그 다른 여성의 징후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흠잡을 데 없었다. 생각해볼게,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행동에 옮겼다. 그날 오후, 재혁이 화상회의 중일 때 그녀는 케이터링 회사에 전화해서 하나의 번호를 얻었고 다음 날 면접을 잡았다. 하나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그녀는 단순한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묶여 있었으며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의 빛 아래에서 더욱 말라 보였고 재혁은 그녀의 옷이 가장자리가 약간 닳았고 신발이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라도 알아차렸고 그는 그녀의 눈이 그 여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가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유라가 가장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면접은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재혁은 참석하겠다고 고집했고 그것은 유라를 분명히 짜증나게 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손을 무릎 위에 겹쳐놓고 눈에 띄게 긴장했다. 자신에 대해 좀 얘기해줘요. 유라가 요청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23살이에요. 달동네에 살아요. 청소부이신 어머니를 돕기 위해 3가지 다른 일을 해요. 배달도 하고 행사에서도 일하고 가끔 동네 아이들을 돌봐요. 왜 아이들을 돌보는 걸 좋아해요? 재혁이 물었다. 하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그가 전날 밤에 보았던 그 슬픔이 그녀의 눈으로 돌아왔다. 여동생이 있었어요. 은별이. 그녀가 아팠을 때 6살이었어요. 백혈병이었죠. 우리는 개인 치료를 받을 돈이 없었고 국민건강보험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16살 때 떠났어요. 재혁은 가슴에 무언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유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특히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요. 은별이는 저에게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어제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유라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재혁은 그녀의 눈을 통해 무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경멸? 짜증? 그것은 너무 빨리 사라져서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유라가 말했다. 일은 간단해요. 일주일에 3-4번 밤에 새쌍둥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요. 우리 가정부인 박 여사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그녀는 나이가 들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급여는 관대했고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다. 재혁은 유라가 금액을 언급했을 때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는 반면에 안도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건 정말 굉장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유라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작은 가족에 온 걸 환영해요. 하나가 떠난 후 재혁은 유라와 마주했다. 왜 그랬어? 그녀는 그 금빛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순수함 그 자체였다. 뭐려? 하나 씨를 고용한 거 왜 정말로 그녀를 고용한 거야? 유라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재혁 씨, 자기. 6주 후에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새 아기의 계모가 될 거예요. 제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여성은 분명히 저보다 아이들을 더 잘 돌봐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제 한계를 인정해요. 그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재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 하나는 다음 월요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아파트에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온 것 같았다. 아기들은 재혁이 거의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반응했다.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울었던 민준이는 그녀의 품에서 진정되었다. 항상 불안해했던 서준이는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 조용해졌다. 거의 웃지 않았던 서연이는 하나가 도착하는 것을 보면 환해졌다.
그녀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기도 전에 배고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을 즉시 진정시키는 자장가를 알았다. 그녀는 효율적으로 기저귀를 갈았고 정확한 온도로 젖병을 준비했으며 그들의 발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놀아주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정말 대단해요. 재혁이 어느 날 밤 하나가 3명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을 보며 말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해내는 재능이었다. 하나는 얼굴을 붉혔다. 아이들이 특별해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엄마를 너무 일찍 잃었어요.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대표님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은 대표님이 그들에게 가진 사랑을 느껴요. 그것들은 하나가 일하고 재혁이 지켜보는 동안의 짧은 대화였다. 그는 그녀가 야간에 공립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센터를 여는 것을 꿈꾸고 버는 돈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유라가 그녀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끊임없이 재혁은 약혼녀가 하나가 근처에 있을 때 긴장하는 방식, 그녀의 눈이 그 여성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는 방식, 그녀의 일상, 시간, 행동에 대해 겉보기에 무해한 질문을 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알아차렸다.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3번째 주였다. 재혁은 사무실에 있을 때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기들의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의 울음소리였고 날카롭고 무서웠다. 그는 아기 방으로 달려가 하나가 위로할 수 없이 소리치고 있는 서준이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작은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아기를 그녀의 품에서 빼앗으며 요구했다. 하나는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맹세코 모르겠어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재혁은 서준이를 검사했고 하지만 특정 각도에서 하나가 책임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되었다. 유라는 카메라를 발견했고 재혁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녹화 영상을 조작하고 무고한 하나를 악당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한편 하나는 비난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러 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아기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민준이, 서준이, 서연이에게서 잃어버린 여동생의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구원의 기회, 그녀가 전에 구할 수 없었던 사람을 구할 기회. 하지만 함정은 그녀 주위에서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도 재혁도 유라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닫지 못했다. 공개적인 굴욕, 하나의 평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가장하지만 탐욕만을 느끼는 여성에게 겉보기에 완전한 승리로 끝날 계획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을 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 3주 전인 9월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하나는 서류를 발견했다. 그녀가 사무실 옷장에서 여분의 담요를 찾고 있을 때 위 선반에서 서류철이 떨어져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다. 그녀는 그것들을 주우려고 무릎을 꿇었고 아무것도 읽을 의도 없이 단지 어지러운 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유라는 뒤에서 다가와 그를 안고 그의 어깨에 턱을 기댔다. 3주 그녀가 중얼거렸다. 3주 후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거야. 그리고 재혁은 자신의 비겁함에 갇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증거를 파괴하고 하나를 믿기를 거부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보호에 의존하는 3명의 무고한 아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약혼 파티는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서울 상류층의 수백 명의 손님과 함께 성대하게 열릴 것이다.
그것은 유라가 그녀의 승리를 확고히 하고 그녀가 권재혁의 마음과 재산을 얻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김하나의 최종 파괴의 순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라는 그 파티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박한 여성을 부정직과 배신의 공개적인 예로 만들 계획. 다시는 아무도 그녀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도록 보장할 계획. 함정은 준비되었다. 그리고 3일 후, 그것은 전력으로 작동될 것이다. 그 토요일 밤, 서울 승마클럽의 연회장은 눈부셨다. 흰색과 금색 꽃이 모든 테이블을 장식했다. 떠다니는 촛불이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악 사중주단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서울 상류층의 300명의 손님들이 프랑스 샴페인 잔을 들고 돌아다녔다. 권재혁은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를 입고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축하와 축하 인사에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서 유라는 완벽한 약혼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하나의 연봉보다 더 비싼 긴 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불빛 아래에서 빛나는 보석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는 세련된 올림머리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껴안고 감사하며 그녀의 인생 최고의 역할을 연기했다. 세상둥이는 박 여사님과 함께 집에 남았다. 재혁은 그들이 그런 행사에 너무 어리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고집했다.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거의 인정하지 않는 진실은 그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죄책감 없이 아이들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그 화요일 이후로 아파트에 돌아오지 않았다. 재혁은 그녀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의 양심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후한 지불금을 보냈다. 그것은 덜어주지 않았다. 하나가 아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녀의 부드러운 노래를 듣지 못하고 민준이, 서준이, 서연이가 그녀의 존재에 얼마나 환해지는지를 보지 못하는 날이 지날수록 공허함은 커져갔다. 하지만 그는 이제 헌신했다. 파티, 손님들, 준비.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다. 지혜는 그의 누나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지만 재혁은 그녀에게서 불만이 파도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파티 전에 그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막았다. 오늘은 안 돼, 누나. 제발. 너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끔찍한 실수를. 하지만 의심할 시간이 아니었다. 축하할 시간이었다. 아니면 그것이 재혁이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었다. 밤은 미소 짓는 얼굴, 포옹, 행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연설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진우는 우정과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건배사를 했다. 수연은 울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저녁 식사가 제공될 때 유라가 모든 사람의 주목을 요청했다. 그녀는 사중주단이 연주하던 작은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미소는 빛났다. 친애하는 친구들과 가족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 특별한 밤에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혁 씨와 저는 단지 결혼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신뢰, 정직,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재혁은 가슴에 무언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유라의 어조에는 그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계속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중요한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무언가요. 긴장된 침묵이 연회장을 덮었다. 유라는 뒤쪽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짓했고 그녀 뒤로 큰 프로젝션 스크린이 내려왔다. 재혁은 의자에서 일어섰고 심장이 뛰었다. 유라 씨,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그 금빛 눈으로 그를 보았고
그 안에는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승리감에 찬 무언가. 잔인한 무언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있어요. 자기. 스크린은 비디오 이미지로 살아났다. 그것들은 아파트의 보안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었고, 재혁은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불가능했다. 거기에는 하나가 있었고, 분명히 유라의 보석을 서랍장에서 꺼내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고의로 꽃병을 깨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젖병을 준비하고 그 안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고, 비디오 편집이 그것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민준이를 몇 시간 동안 울게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방은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재혁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없어 마비되었다. 이것은 현실일 수 없었다. 하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고화질 비디오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이 여성은 유라가 거짓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재혁 씨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 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그 순간 열렸고, 재혁은 고개를 돌렸다. 하나가 거기에 있었고, 입구에 서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밤에 입었던 것과 같은 옷,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파티 드레스와 턱시도 사이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떻게 들어왔을까? 왜 여기에 있었을까? 하나는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수백 개의 머리가 모두 그녀를 쳐다보기 위해 돌아섰다. 스크린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굴러갔고, 명백한 배신의 장면이 연이어 나타났다. 속삭임은 더 커지고, 더 붕괴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비디오는 조작되었어요. 저를 모함하기 위해 편집되었어요. 유라는 웃었고, 차가운 소리였다. 조작되었다고요? 이것들은 재혁 씨가 직접 설치한 보안 카메라의 비디오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죠. 하나는 재혁을 보았고, 그녀의 눈은 이해를 간청했다. 권 대표님, 제발요. 제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제 성격을 아시잖아요. 하지만 재혁은 말이 없었고, 눈은 스크린의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의 카메라였기 때문이다. 그의 보안 시스템의 실제 비디오였다. 어떻게 가짜일 수 있을까? 유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계산된 발걸음으로 하나에게 다가갔다. 이 여성은 그녀가 손님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훔쳤을 뿐만 아니라 재혁 씨의 아기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했을 때 위조된 서류로 저를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군중은 불만의 소리로 반응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체포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잔인한 이름으로 불렀다. 압력은 견딜 수 없었다. 하나는 방 주위를 둘러보았고 혐오와 심판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등을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의 새벽 2시였다. 박 여사님은 긴장된 얼굴로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들은 괜찮아요. 재혁이 즉시 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둘이서요. 유라가 끼어들었다. 박 여사님이 할 말은 제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2주 후면 저도 가족의 일부가 될 테니까요. 박 여사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재혁은 그녀의 눈에서 갈등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냥 고개를 저었다. 내일요, 대표님. 내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유라는 축하하며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완벽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절대적으로 완벽했어요. 이제 아무도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은별이에게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 세 개의 작은 얼굴을 생각했다. 울 때 보조개가 생기는 민준이, 항상 불안하고 호기심 많은 서준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진지한 눈을 가진 서연이, 그녀가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때 얼마나 환해지는지, 그녀의 품에서 얼마나 진정되는지, 그녀를 얼마나 완전히 믿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다. 개인적인 대가가 얼마든, 굴욕이나 두려움이 얼마든 상관없었다. 그 아기들은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녀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는 녹화 영상의 사본을 3개의 다른 USB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보관했고, 다른 하나는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은행 금고에 보관했으며, 세 번째는 항상 휴대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권재혁이 진실을 보게 할 단 한 번의 기회. 그가 부인하거나 도망칠 수 없도록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 했다. 그리고 금요일 전이어야 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는 방 창밖으로 서울에 계속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새 아기는 그들을 둘러싼 위험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잔인한 여성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계획을 기록하고 축하할 필요가 자신의 몰락의 도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하나는 USB 드라이브를 심장에 대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결혼식 이틀 전인 수요일이었다. 재혁은 사무실에서 결혼 후 유라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주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모든 것을 검토했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48시간 후 강유라는 이름이 가진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 권유라가 될 것이다. 펜은 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의 손에서 무거웠다. 재혁은 서류를, 그의 서명을 기다리는 점선을 바라보며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공허함을 느꼈다. 민준이가 다시 아팠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고열이었다. 소아과 의사가 와서 검사하고 단지 바이러스성 질환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주의 깊은 관찰을 권장했다. 재혁은 밤새 아들의 침대 옆에서 압박붕대를 갈고 체온을 재며 아마도 민준이가 단지 우연히 아픈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었다. 유라는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에 갔다. 그녀는 밤에 돌아와 아기들을 돕겠다고 말했지만 재혁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항상 변명이 있었고 민준이, 서준이, 서연이를 돌보는 것보다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울음소리는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혁의 심장을 뛰게 하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였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기 방으로 달려갔다. 새 아기는 하나가 허락 없이 올라왔던 그날 밤 이후로 본 적 없는 강렬함으로 동시에 울고 있었다. 민준이는 열과 힘겨움으로 붉었다. 서준이는 분명히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뒤틀고 있었다. 항상 가장 침착했던 서연이는 목숨이 달린 것처럼 소리치고 있었다. 재혁은 그들을 안으려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아기는 셋이었고 그는 팔이 2개뿐이었다. 방 여사님은 긴급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후 휴가를 냈다. 그는 혼자였고 완전히 혼자였으며 아기들은 그가 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재혁은 울음소리 위로 거의 듣지 못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는 계단을 달려내려갔고 아기들은 여전히 위층에서 울고 있었으며 문을 힘껏 열었다.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으며 가슴에 배낭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나씨, 재혁이 시작했지만 그녀가 그를 가로막았다. 제가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 알아요. 저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기들이 울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올라와. 그가 문에서 비켜서며 간단히 말했다. 하나는 계단을 달려 올라갔고 재혁은 그녀 뒤를 따랐다. 아기 방에서 그녀는 몇 초 만에 상황을 평가했다. 민준이를 즉시 품에 안고 손으로 체온을 확인하고 그의 몸이 불편함으로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느꼈다. 그녀는 항상 아기들을 진정시켰던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서준이여. 그녀가 재혁에게 말했다. 기저귀를 확인해 보세요. 발진이 났을 거예요. 재혁은 순종했고, 그렇다. 서준이는 그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설명하는 끔찍한 발진이 있었다. 그는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었을까? 재혁이 서준이를 돌보는 동안 하나는 진정되기 시작하는 민준이를 계속 안고 있었다. 서연이는 진지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고 하나가 마침내 손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녀는 아기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말을 속삭였다. 20분 만에 새 아기는 진정되었다. 민준이는 하나의 품에서 잠들었고 열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내려가는 것 같았다. 신선한 연고와 깨끗한 기저귀를 한 서준이도 졸고 있었다. 서연이는 단지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하나를 관찰했다. 재혁은 지쳐서 수유 의자에 주저앉았다. 왜 돌아왔어? 하나는 그를 마주 보았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대표님이 보셔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내 편집된 비디오는 이미 봤어. 재혁이 씁쓸하게 말했다. 파티에서. 제 비디오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당신이 보기를 원했던 비디오였죠. 하나는 민준이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히고 배낭을 꺼내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하지만 다른 비디오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편집되지 않은 진짜 비디오들이요. 재혁은 항의하려 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과 조작에 지쳤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하나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거기에는 흉내낼 수 없는 단호함, 확신이 있었다. 하나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파일을 열고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거기에는 유라가 있었고 아기 방에 혼자 있었으며 재혁을 메스껍게 만드는 잔인함으로 아기들을 대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젖병을 오염시키고 증거를 심고 나중에 하나를 모함하기 위해 편집한 장면을 만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전화통화하며 아이들을 제거하고 그의 돈을 차지하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을 설명하며 웃고 있었다. 아니, 재혁이 속삭였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이건 현실일 수 없어. 현실이에요. 권 대표님, 하나가 다른 녹화 영상으로 넘어갔다. 박 여사님이 자신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비디오는 계속되었다. 유라가 그녀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이메일, 서류, 스위스 클리닉과의 계약서가 나왔다. 하나가 전에 보여주려고 했던 모든 것, 그가 벽난로에서 태웠던 모든 것이 다시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디오 증거와 함께 유라 자신의 목소리가 그녀의 계획을 인정하고 있었다.
재혁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서울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창틀을 잡았고 손가락은 힘껏 쥐어 하얗게 변했으며 그가 본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나는 알았어. 그가 마침내 목이 메어 말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알았어. 내가 설치한 카메라, 내가 본 것들. 하나는 그녀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출구, 설명,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출구는 없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다. 당신은 내 두려움을 이용했어. 재혁이 천천히 말했다. 내 절망을 이용해서 내 삶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내 아이들을 파괴할 계획이었어. 유라는 웃었고 씁쓸하고 유머 없는 소리였다. 파괴? 나는 그들을 당신에게서 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가는 한심한 아버지. 그들은 당신과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든 더 나을 거야. 하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지 돈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신경 쓰지. 그렇지. 유라가 그녀에게 돌아섰고 눈은 분노로 빛났다. 거의 죽을 지경인 달동네 출신. 그가 나 대신 너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 그녀가 다시 웃었다. 제발. 그는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 그만해, 재혁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가. 지금 당장. 나를 쫓아낼 수 없어. 결과 없이 나에게는 변호사가 있어. 인맥이 있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시도해봐. 재혁이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이 비디오들의 사본이 내 변호사들, 경찰, 기자들에게 있어. 만약 나나 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거야. 그리고 그때 내 인맥이 모든 사람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게 될 거야. 유라의 가면이 완전히 떨어졌다. 남은 것은 순수하고 추하고 날것의 분노였다. 너희들은 누구랑 상대하고 있는지 몰라. 그녀가 내뱉었다. 둘 다 파괴해버릴 거야. 나가. 재혁이 반복했다.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내 아이들을 해치려 했다고 고소하기 전에? 유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친 움직임으로 코트를 잡고 문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재혁에게 말했다.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너와 그 3명이 오는 아이들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를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갔고 문을 힘껏 닫았다. 그 소리는 아파트에 메아리쳤고 그러고 나서 침묵이 흘렀다. 재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나는 거기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그녀는 소리를 들었다. 재혁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울고 있었고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무게가 마침내 그에게 쏟아져 내렸다. 하나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보호하셨어요. 용감하셨어요. 나는 용감하지 않았어. 그가 흐느낌 사이로 말했다. 나는 몇 달 동안 비겁자였어. 그 여자를 우리 삶에 들어오게 했어. 그녀가 내 아기들을 해치게 했어. 그리고 너를 쫓아냈어. 정말로 신경 써준 유일한 사람을. 그는 그녀를 마주 보았고 눈은 붉었다.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어? 하나는 자신의 눈물을 통해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결국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민준이, 서준이, 서연이가 대표님을 필요로 하니까요. 배우고
실수를 저지르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두 어른이지만 옳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두 사람은 위층에서 잠들어 있는 마침내 안전한 새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6개월 후 권재혁의 삶은 유라와의 약혼 기간 동안의 삶과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여전히 거기에 있는 호화로움이나 변함없는 부 때문이 아니었다.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 때문이었다. 청담동의 아파트는 팔렸다. 재혁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 그 벽들이 간직한 모든 나쁜 기억들과 함께 그는 서초동의 가족적인 콘도미니엄에 더 작고 더 아늑한 집을 샀다. 정원이 있었고 새쌍둥이가 자라면 놀 공간이 있었으며 우아한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집 같은 느낌이 있었다. 하나는 아기들의 주된 돌보미로서 정식으로 일자리를 수락했지만 그것은 재혁의 많은 설득 끝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집에 자신의 방이 있었고 모든 노동권을 보장받는 공정한 급여를 받았으며 재혁이 후원하겠다고 제안한 사립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단지 대출로 받아들였고 과정을 마치고 꿈의 직업을 얻으면 갚겠다고 주장했다. 3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고 집의 정원은 가을 햇살에 흠뻑 젖어 있었다. 재혁은 잔디 위에 큰 울타리를 설치했고 그 안에서 민준이, 서준이, 서연이가 다채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11개월이 된 그들은 기어 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은 발견을 보는 것은 끊임없는 기쁨이었다. 재혁은 울타리 옆잔디에 앉아 있었고 낡은 청바지와 단순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탈리아산 정장도 비싼 신발도 없었다. 그는 정장이 효율적으로 기저귀를 갈지 못하고 디자이너 신발이 동시에 새 아기를 쫓아다녀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보세요, 아빠. 하나가 가리키며 말했다. 민준이가 서려고 해요. 실제로 민준이는 울타리 난간을 잡고 있었고 다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재혁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봤어? 저게 내 아들이야. 민준이는 주저앉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웃었고 아기의 그 소리는 항상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서준이는 즉시 그에게 기어갔고 마치 돕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서연이는 그 진지함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고 그것이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게 했다. 하나는 울타리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단순한 여름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어깨 위로 풀어내렸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살이 쪘고 더 이상 그렇게 마르지 않았으며 그녀의 눈에는 전에는 없었던 빛이 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찾은 사람의 빛이었다. 유라를 쫓아낸 후에 몇 달은 격동의 시기였다. 조사, 변호사들과의 회의, 결코 실현되지 않은 전 약혼녀의 공허한 위협이 있었다. 유라는 결국 서울을 떠났고 마이애미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으며 아마도 다음 목표물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재혁은 그녀가 다시는 다른 가족을 속일 수 없도록 모든 사회적 인맥에게 녹화 영상 사본을 보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법적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는 것이었다. 재혁은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으며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죄책감, 두려움, 비겁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림자 속에서 관찰하며 통제하려 하지만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비겁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한번 치료사에게 말했다. 진실에 대한 사랑보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비싼 교훈이었지만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제 햇살이 얼굴을 데우는 동안 정원에 앉아 재혁은 하나를 바라보았고 서아가 떠난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지 감사가 아니었고 비록 그가 감사했지만
그것은 단지 감탄이 아니었고, 비록 그가 그녀의 힘과 친절을 엄청나게 감탄했지만,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수개월간의 상호 존중, 공유된 보살핌, 단순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위에 세워진 진짜 사랑이었다. 하나는 그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약간 얼굴을 붉혔다. 무슨 생각해요?